2009년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살고 있던 53세의 벤 노박 주니어 씨는 부유한 가정을 읽었던 부모님 덕분에 꽤나 좋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 항상 놀던 곳은 일반 어린아이들이 놀던 곳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곳은 프랭크 시나트라, 에스더 윌리엄스, 마릴린 먼로와 같은 당대 최고의 유명인들이 머물던 퐁텐블로 호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벤 노박 시니어 씨 소유의 멋진 호텔이었기에 가능했죠. 1950년대에 방이 1,504개나 되는 그 호텔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07 시리즈의 골드핑거 편을 비롯한 유명한 영화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며 웅장함을 알렸기 때문이죠. 당시 어디에도 없었던 멋진 건물 외관 디자인과 그 안에 있던 독특한 모양의 2층짜리 계단은 미 국립사적지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퐁텐블로 호텔의 뛰어난 성공은 노박 씨네 가족을 미국 상류층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박 주니어 씨의 어머니인 버니스 씨는 외국에서 방문한 고위층 인사, 유명인사, 정치인 등을 펜트하우스에 있는 스위트룸에서 접대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노박 씨가 항상 이렇게 성공적인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뉴욕에서 작게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해봤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중 그곳에서 운영하던 호텔이 망해서 마지막이라 생각한 뒤 마이애미로 가서 퐁텐블로를 지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상당한 모험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현재까지도 남길 수 있는 멋진 행동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퐁텐블로 호텔은 노박 씨가 운영을 잘 해가는 듯 보였지만 여러가지 내부 문제로 인해 결국 1977년 노박 주니어 씨가 21살일 때 파산하여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노박 씨는 1985년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고 그렇게 남게 된 노박 주니어 씨와 버니스 씨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처럼 조금 색다른 이유로 세상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배트맨 기념품 수집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에 나왔던 수많은 소품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중엔 배트모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면서 TV나 인터넷으로 한 번 정도는 봤을 법한 그 배트모빌이었죠. 게다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수많은 상속재산으로 평생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력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이애미에 있는 휴양지에서 항상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선 짝을 만나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어울리는 직업의 여성이기도 했죠. 원래 스트리퍼로 일했던 나르시였습니다. 어쨌든 노박 주니어 씨는 그녀와 결혼하고 나서는 자리를 잡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처럼 큰 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죠. 어렸을 때 호텔이 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여간 그렇게 만난 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셀럽의 가십거리로 입에 오르내렸고 특별히 큰일이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2일 일요일 노박 씨는 어느덧 53세의 중년의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을 하고 있었죠. 원래는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였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자신의 위치에서 마냥 살아갈 수는 없기에 호텔 사업보단 훨씬 안전한 컨벤션 개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처럼 큰 돈이 오가는 그런 복잡한 일은 없다는 안전성이 약 10년간 계속해왔고 7월 12일 일요일에 열리는 아메이사의 컨벤션 행사를 위해 뉴욕에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아내인 나르시 씨와 딸인 메이 아바드와 함께 했었죠. 하지만 약 1천여 명이 참여하기로 한 이 컨벤션 행사의 개최 담당사의 사장인 벤 노박 주니어 씨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숙소에서 끔찍하게 구타당해 살해된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노박 주니어 씨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그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경찰에 알린 사람은 아내인 나르시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 호텔로 출동한 뉴욕 경찰국 경관들과 형사들은 현장에서 딸을 안고 울고 있던 나르시를 만나 물었습니다. 신고자인 나르시 씨 되십니까? 네, 저예요. 제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남편분과 같은 방을 쓰셨다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시간 순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흰 그저께 7월 10일에 이 호텔에 남편 사업 때문에 왔었어요. 저랑 같은 방을 쓰고 있던 것도 맞고요. 남편은 일 때문에 계속 숙소에 있었고
저랑 딸은 그동안 뉴욕 구경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은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 6시 30분이 돼서야 침대에 와서 잠에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털썩하고 침대에 눕는 바람에 잠에서 깼고 간단하게 씻고 밥을 먹으러 7시 15분쯤에 방에서 나왔어요. 저희 딸이랑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한 45분 뒤에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어서 담당 용사는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살펴보았고 그녀가 밥을 먹으러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시각이 그녀가 말한 시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박 주니어 씨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안에 있는 침대 위는 피로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침대 옆 아래에는 노박 주니어 씨가 손이 뒤로 되어 테이프에 묶인 채 피로 웅덩이진 바닥에 엎드려 사망해 있었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처박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머리에 있는 수많은 구타 흔적과 온통 튀어있는 핏자국으로 밀어봤을 때 심각한 폭행을 당했을 거라 유추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도착한 검시관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박 주니어 씨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범인이 그의 눈을 적출해갔다는 사실이었죠. 무엇 때문에 그를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하였던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 담당 형사는 나르시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전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묵고 있던 방은 출입하는 방식이 전자카드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키카드 기록을 확인하여 누가 어떤 시각에 출입하였는지만 확인된다면 용의자를 좁힐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방에서 나간 후 다시 카드키가 사용된 시점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에 돌아오면서 찍혔던 그때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 외에는 아무도 카드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가 문이 열려 있도록 한 다음 식당으로 갔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가 노박 주니어 씨를 살해하고 나갔다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형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나르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Could have been that I left the door open. It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opening the door intentionally for anybody. I have no clue what happened. I have nothing to do with my husband's death. I lost my husband. 첫 신문을 약 12시간이나 진행한 NIPD는 그녀에게서 특이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이었죠. 주변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화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이기적인 사업가. 일반적인 참고인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형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피해자의 주변엔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한 증오범죄가 일어난 것이구나. 실제로 그녀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남편이 사망한 날에 열리기로 했던 컨벤션 행사도 다단계 회사인 아메이를 배척하고 있는 뉴욕시를 남편이 직접 설득하고 강행하다시피 했던 거라 시간 기자들은 남편을 아주 싫어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남편을 달갑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고요. 하지만 나르 씨를 12시간이나 본 형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황상 따져봤을 때 그녀는 강력한 살해 용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형사님들도 남편이 배트맨 수집가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배트맨 만화책을 팔겠다며 사람들이 종종 오곤 했었는데 얼마 전에 집으로 왔던 어떤 사람이랑 저희 남편은 심하게 싸웠었어요. 뭔가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 손에는 큰 돈가방이 쥐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돈을 얼마나 준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알 거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남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형사들이 보기에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화가 날 만한 일인지 의구심만 더욱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고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그녀는 모든 내용에서 진실만을 말했지만 오직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은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들은 현장에서 그녀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신청을 하긴 힘들었고 따라서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르 씨의 과거와 현재
그녀의 입장에서의 결혼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노박 주니어 씨처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콰도르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와 살게 되었으며 실비아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스트리퍼로 일해왔습니다. 옆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노박 주니어 씨를 처음 만났을 땐 금발로 염색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곤 했었죠. 하지만 결혼한 후엔 부유한 집안의 부인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는지 차분한 스타일로 바꾸곤 남편을 따라 대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컨벤션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엔 주요 고객들을 만나 컨설팅을 도와주기도 했죠. 노박 주니어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둘은 19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꽤나 알려진 셀럽의 부부 생활처럼 항상 사소한 문제들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부부가 입양한 딸인 메이 아바드가 언론을 통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저희 엄마는 부두교 맹신자예요. 실제로 부두교를 믿는지 어쩐지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프닝으로 웃어넘겼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경찰국으로 한 전화가 걸렸던 것이었죠. 그 신고는 노박 주니어 씨에게서 온 것이었고 어떤 남성들이 자신을 포박하고 감금하여 집에 갇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포트 로더데일 경찰국 경관들에 의해 그는 구출되었고 집에 있던 현금 37만 달러와 비싼 물건들은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애지중지하던 배트맨 피규어, 만화책, 기념품 등은 대형 금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결국 잡힌 범인들에게서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은 나르 씨가 시켜서 한 거라고 말이죠. 실제로 나르 씨는 자신이 시킨 게 절대 아니라는 주장을 변호사를 통해 펼쳤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실제 범행을 실행에 옮겼던 남성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노박 주니어 씨는 그 일로 아내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르 씨는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둘은 계속해서 살게 되었죠.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약했던 노박 주니어 씨의 배려 덕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르 씨가 언론을 통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맞아서 코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홧김에 그런 거니 사과한다며 성형외과에 같이 가길 권유했고 저는 함께 갔어요. 그렇게 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깨어났는데 코가 아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가슴을 보니까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게 들어가 있었고 의사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했다더군요. 일반적인 집이라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 문제들이었겠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셀럽 부부였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항상 그 부부 주위를 맴돌며 이런 기사거리를 내곤 하여 알려진 문제들이었죠. 경찰은 사건 4일 후인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노박 씨의 집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집은 총 345평짜리 2층 거대 저택이었으며 침실이 6개, 욕실이 9개가 있었죠. 이 큰 집을 수색하면서 CCTV 영상, 출입한 사람들이 적힌 명부, 컴퓨터, 노박 주니어 씨 앞으로 온 여러가지 고지서, 전화번호부, 개인 다이어리 등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해 보이는 증거물이 있었죠. 사망한 노박 주니어 씨의 손목을 포박하고 있던 테이프와 똑같이 생긴 테이프 5개였습니다. 물론 덕트 테이프가 이렇게 있다는 점 자체로 보면 일반 가정에도 있으니 놀라울 게 전혀 아니었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되는 나르 씨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노박 주니어 씨가 찍힌 사진 앨범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항상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사건 현장에서나 자택에선 그 팔찌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딸인 메이 아바드를 통해 물어봤더니 거의 평생 동안 끼고 다니던 거고 씻을 때조차도 벗지 않는 소중히 여겼던 거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이름인 벤이라는 글자가 다이아몬드 중앙에 새겨져 있다고도 했죠. 그것을 봤을 때 범인이 훔쳐갔을 거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인이 나르 씨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쓴물을 삼키며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이렇게 그녀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사건이 일어났을 때 키카드의 기록을 보고 그녀 말곤 드나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던 나르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12시간에 걸친 긴 신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남편의 돈에 관한 이야기만 했고, 그로 인해 범인은 돈 관계에 얽힌 사람들 중 한 명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계속해서 남편의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부분에서 의심을 하고 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었죠. 남편은 배트맨 만화책 한 권에 43,000달러를 현금으로 판매할 만큼 날강도 같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지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어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출장을 갈 때 항상 서류 가방에 현금을 가득 넣어서 가곤 했어요. 그걸 보면 매번 저 몰래 만화책을 사는 듯 보였는데. 그리고 노박 주니어 씨가 그렇게 사망하면서 그의 유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느냐를 놓고 딸인 메이 아바드와 나르 씨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동산과 현금으로만 따져봤을 땐 약 1천만 달러였으나 그것보다도 배트맨 수집품의 가치가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할 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배트모빌은 100만 달러 가량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한 권에 몇만 달러나 되는 만화책, 피규어 등이 대형 컨테이너 박스 4개 넓이의 창고에 가득했죠. 메이 아바드는 자신이 그 재산들을 모두 갖길 원해서 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빠를 살해한 사람일 것 같은 엄마가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박 주니어가 사망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8월 14일,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들을 통해 상속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모든 부동산은 나르 씨에게, 그 외의 모든 재산은 딸과 다른 유가족에게 나눠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메이 아바드와 다른 유가족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순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이 그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공개되던 그날, 어머니와 딸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메이가 나르 씨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지만 말이죠. 메이는 경찰을 통해 창고에 있던 지렛대로 자신을 죽이려 들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폭행 당시 사용된 지렛대는 메이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르 씨는 특수폭행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메이는 그 틈을 이용하여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슬레이어 스태튜트를 인용하여 엄마가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죠. 슬레이어 스태튜트는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살인자 법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령은 재산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속할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을 경우에 상속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령입니다. 단 10원까지도 말이죠. 메이는 엄마가 아빠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는 무슨 근거로 엄마를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아빠가 살해되기 약 3개월 전인 4월 6일 월요일, 할머니인 버니스가 같이 살고 있던 집 계단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버니스는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벤 노박 씨의 아내이자 벤 노박 주니어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퐁텐블로 호텔을 이끌어가는데 유명인들을 위한 접대를 하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분이었죠. 항상 아름답게 꾸몄고 나이를 먹어서도 고고한 모습은 잃은 적이 없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09년 4월 6일 월요일에 계단에서 피로 뒤덮인 채 사망하여 발견되었을 때 87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그녀의 상태를 고려해봤을 때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계단에 굴러떨어졌을 거라 예상했죠. 실제로도 낙상하여 일어난 사고사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노박 주니어 씨와 메이는 낙상했다고 하기엔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인지 같이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죠. 먼저 버니스 씨 차량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온통 피가 묻어 있었죠. 혈흔을 보자면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진 듯 보이는 적하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튀는 비산흔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닥엔 그녀가 흘린 핏자국으로 가득하며 변기엔 그녀가 잡았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 옆에 있는 액자 옆에도 핏자국이 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나온 혈흔입니다. 아마 피를 심각하게 흘리고 있던 그녀가 행주를 이용해 닦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머리와 얼굴이 피에 뒤덮인 채 계단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녀가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는 행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정신을 거의 잃어가는 중에 정처 없이 돌아다녔을 거라 경찰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DNA 추적 같은 과학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사고사로 결론을 냈었죠. 어쨌든 메이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고작 3달이라는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을 보고 재산에 욕심을 낸 엄마의 범행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노박 주니어 살인사건은 NIPD의 소관에서 FBI의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워낙 유명 인사였고 미국 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관계로 연방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여러 가지를 살펴본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 한 사람의 범행이 아닌 최소 4-5명이 집단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벌인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나르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르시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먼저 만나본 인물은 나르시의 친동생인 크리스토발 벨리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FBI 수사관이며 노박 주니어 씨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그와 만난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만에 하나 나르시와 공범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7월 2일에 나르시와 함께 뉴욕에 있는 힐튼 호텔로 갔어요. 형님이 7월 12일에 컨벤션 행사를 개최하는 곳이라 해서 누나하고 같이 그곳으로 가 보안 점검을 했던 거죠. 항상 미리 행사 장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도와주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머무르고 7월 9일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외에 다른 수상한 점들을 본 적이 없느냐 물었지만 쓸만한 단서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수사관의 눈에 테이블에 있던 한 가지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금 영수증이었는데 조엘 곤잘레스와 데니스 라미레즈라는 사람에게 각 $500를 보내준 내용이 적혀 있었죠. 수사관은 그 내용을 벨리즈에게 물어보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둔 뒤 사무실로 돌아와 그 둘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곤잘레스는 폭력 전과가 화려한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데니스는 별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데니스는 나르시의 남동생인 벨리즈의 사이로 확인되었죠. 어쨌든 이 둘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집으로 방문해봤지만 이미 집을 떠나 어디론가 달아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FBI는 곧바로 조엘 곤잘레스와 데니스 라미레즈를 확실한 용의자로 특정짓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모든 힐튼 호텔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며 그 둘이 영상이 나오길 빌었고 마침내 조엘 곤잘레스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7월 10일부터 계속해서 호텔 안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곁에는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아니었죠. 계속해서 나머지 한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그의 이름은 알레한드로 구티에레즈 가르시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범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했고 현상금을 내걸었던 그 바로 다음 날이 되어 데니스는 관할 경찰국으로 자수를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자백하고 경찰에 협조할 테니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죠. 저는 그날 운전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큰 돈이 될 만한 일을 알아왔으니 운전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7월 10일에 힐튼 호텔로 곤잘레스와 가르시아를 태우고 갔었죠. 11일도 그렇고 12일 아침까지요. 12일 아침이 돼서 그 둘은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옷을 갈아입었어요. 피가 많이 묻었다면서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를지는 정말 몰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체포될 게 너무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서 있다가 자수하러 온 거예요. 관할 경찰국은 FBI로 연락하여 데니스를 이관시켰고 수사관들은 그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곤잘레스와 가르시아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건 장인어른인 벨리즈가 알고 있을 것이라 했고 펜실베니아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던 그의 직장으로 방문하여 체포하였습니다. FBI를 통해 모든 내용을 전해 듣게 된 벨리즈는 계속되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둘의 거처를 모두 말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공범들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단순히 의뢰를 받아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라는 주장을 하며 유죄를 인정했죠. 끔찍한 살인이었지만 큰 돈을 갖고 있는 노박 주니어 씨를 죽이게 된다면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희망에서 했다고 말이죠. 아까 데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3명을 고용한 사람은 벨리즈였습니다. 그렇다면 벨리즈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친누나인 나르시가 시켰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듯 이 사건의 배후엔 나르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증언을 접수한 뒤 FBI는 그녀가 살고 있던 대형 저택을 급습하여 노박 주니어 씨가 사망한 지 약 1년 만에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1급 살인 혐의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2011년 2월 달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곤잘레스, 가르시아, 벨리즈, 나르시는 재판에 출석했지만 데니스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두를 체포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의거해 출석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재판에 출석한 이들은 사건 당일 노박 주니어 씨를 어떻게 살해했는지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먼저 곤잘레스가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데니스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12일 아침에 힐튼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와 미리 약속했던 시간인 아침 7시 20분에 그녀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시스템인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슬리퍼로 문을 대놓고 나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죠. 문을 살짝 열고 가르시아와 함께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엔 노박 주니어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해왔던 1kg짜리 덤벨로 그의 머리를 마구 내리쳤고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금팔찌가 돈이 꽤 될 것 같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는 나르시가 요청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잘라가려 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가 시킨 겁니다. 하지만 가르시아는 손가락보단 조금 더 뜻깊은 트로피를 얻고 싶다며 포켓 나이프로 그의 눈알을 파냈습니다. 그때까지는 노박이 숨이 붙어 있었죠. 그렇게 범행을 마친 후 저희는 문을 열고 나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데니스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각자 $500씩 받았으며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짓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 따라 큰 금액을 나눠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시아가 나르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마디를 더 이어갔습니다. 버니스 부인을 살해한 것도 저 여자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메이는 나르시가 아빠와 할머니를 살해하려 들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 욕심이 많았지만 죽이면서까지 돈을 얻으려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빠한텐 죽기 2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여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걸 엄마도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위자료를 이야기하며 이혼을 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사람들을 시켜서 묻고 감금했던 과거를 이유로 들면서 그렇게 해보라면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고 그 이후로 항상 다퉜어요. 실제로 증인으로 참석했던 노박 주니어의 여자친구인 레베카 블리스 씨도 나르시가 계속해서 돈을 탐냈다는 말을 해왔다는 증언을 했죠. 사실 레베카 블리스 씨는 인터넷 유명 포르노 사이트에 잘 알려진 포르노 배우입니다. 유명한 셀럽인 노박 주니어 씨는 그녀를 우연히 한번 만났다가 계속해서 연인으로 지내오고 있었죠. 이 모든 증인들과 공범들의 증언이 끝난 후 나르시는 변호사를 통해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제외한 그 어떤 곳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최종 항소심까지 왔고 이 재판을 앞두고 그녀의 변호사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구형한 검사를 두고 판사에게 한 가지 거래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의뢰인을 설득하여 유죄를 인정하도록 한다면 판사님께서 형을 줄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판사는 곰곰이 생각한 뒤 가석방이 없는 27년형을 선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나이는 56세로 27년형을 살고 나온다면 83세의 노인이 되어 있을 나이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83세가 되어서라도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면 후회할 거래라 설득하였고 결국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27년형을 선고받았고 메이는 아버지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상속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르시 노박은 83세가 되어 세상으로 나오더라도 땡전 한 푼 없는 거렁뱅이 노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소설인 죄와 벌을 썼던 러시아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밟는다. 나르시 노박을 두고 어울리는 말인 듯합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